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원시 참여와 소통의 특례민주시민 아카데미 강좌를 주관하고 있는 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 송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11월 29일이네요. 올해 마지막 달 12월이 이제 내일 모레면 바로 다가옵니다. 올해가 아주 유난히 빨리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저는 그런데 어떠십니까? 남은 한 달도 아주 유익하고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한신대학교가 수탁해서 운영하는 수원시 참여와 소통의 특례민주시민 아카데미 그 5번째 강의입니다. 네, 벌써 강좌 이제 중간을 넘어서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민 강좌는 내년 수원시의 특례시 진입을 계기로 해서 수원 특례시 새로운 민주주의와 시민이라는 주제로 수원시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신 우리 수원 시민들이 가져야 될 핵심 역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8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전에 민주주의 또 그리고 민주공화국과 시민 그리고 인권, 문화다양성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미디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나 뉴스에 대한 객관적 판단 능력 그리고 이해 능력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가리켜서 미디어 리터러시 혹은 뉴스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것들은 민주주의를 이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도 강조해 주시겠습니다만은 뉴스는 공공사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일반화된 통로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기본적인 구성 요소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는 어떤 민주주의에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독립적이고 또 연대 능력이 있는 주체로서 시민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시민들이 합리적 판단과 기획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공공선을 형성을 하고 유지 발전시킬 수 있으려면은 어떤 그에 필요한 또는 그에 합당한 올바른 정보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는 처음부터 객관적인 형태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 시민들이 정보와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뉴스에 담긴 진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적인 속성들 또 의견 이런 부분들을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대의 시민으로 올바로 살아가려면 미디어 리터러시 다른 뉴스 리터러시는 물론 나중에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네요. 그래서 일정한 디지털 리터러시도 반드시 어쨌든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갖출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민주시민으로서 살기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은 아마도 가짜뉴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 합니다. 네, 정보나 뉴스가 이제 극단적으로 왜곡되는 현상인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상황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이제 사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심각한 객관적인 사실 왜곡, 진실의 왜곡이 발생을 해서 이제는 진실이 뭐냐 이제 하는 것들이 상당히 혼란이 발생하는 이런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탈진실 시대의 미디어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미디어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해 볼까 합니다. 이제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른바 정보 세계가 뉴스 왜곡의 단계를 넘어서 진실이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탈진실의 시대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강의를 위해서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김민정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네, 김민정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셨고요. 오랜 기간 동안은 콜로라도 주립대학 등과 같은 미국 대학에서 가르치시다가 현재는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오늘 김 교수님은 먼저 탈진실 시대라는 게 뭔가 딱 제목에 나와 있는데요. 언뜻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음미해 보시면은 아마 이 탈진실 시대라는 말이
우리 시대의 특징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새로운 개념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쨌든 언론에서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뉴스가 어떤 것들은 선택되고 어떤 것들은 배제되는지, 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또 어떻게 침투하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진실은 어떻게 선별되고 학습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한 과정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겠나 싶고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인터넷 시대에 뉴스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바로 오늘날 시대 속에서 허위 정보 문제라든지 극단적 뉴스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부분에도 좀 굉장히 핫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를 흔히 인공지능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 제가 보기에는 초입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미디어에서도 인공지능과 딥러닝이라고 그러죠. 심층 학습을 위한 알고리즘이 활용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뉴스 및 정보를 통한 어떤 신념의 양극화 극단화죠. 나아가서는 알고리즘이 내포되어 있는 편견, 또 음모적인 측면들, 혐오 현상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겠는지 하는 말씀을 좀 해주실 것 같고요. 이거하고 관련해서 또 하나의 큰 딜레마가 또 나타나고 있죠. 예. 흔히 딥페이크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예전에 인공지능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데 인공지능에서 최대한 현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포착하고, 그죠? 화상이라는 면에서 가장 정확한 화상을 이렇게 인지하려고 이렇게 도입했던 일종의 기술이, 바꿔 얘기하면 최대한 현실에 가까운 진실을 가려내기 위한 이 기술이 활용되면 진짜 현실 같은 상황들을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됐는데, 이제 그만큼 이 기술이 이제 진전되면 가상현실, 가상이긴 하지만 현실을 굉장히 근사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화면들을 막 찍었는데 이 화면들을 인공지능으로 재구성하면은 또 다른 송지명이 나타나서 전혀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그죠? 저는 되도록이면 조금 뭐랄까 민주시민 중심이 돼서 이렇게 어떻게 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측면으로 나아갈까라는 것을 평상시에는 얘기하는데 그 화면에 나타나는 송지명은 전혀 다른 반대의,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화면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딥페이크라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뉴스를 또 어떻게 볼 건지 바로 이제 이런 부분까지 이제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인공지능 시대까지 이르게 되면은 미디어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를 정확하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시민으로 살려면은 진실을 잘 가려내지 못하면은 민주시민으로 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어쨌든 민주주의 기본적 요건으로 어쨌든 탈진실 시대에서도 우리는 진실 찾기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김 교수님이 마지막에 좀 말씀해 주실 부분들은 뉴스 리터러시에 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저널리즘이 우리 시대에는 왜 필요한지, 뉴스 리터러시라고 그랬을 때 그것의 핵심적인 영역은 어떤 부분인지,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정보의 소스라고 그러죠. 정보의 근거를 올바로 판단하기 위한 평가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말씀을 해 주실 건데요. 바로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어떤 김 교수님한테 약간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런 뉴스 리터러시의 문제는 미디어 리터러시, 뭐 디지털 리터러시 이렇게 다 연결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성인들의 시민교육의 핵심 문제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어쨌든 미래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의 학교 교육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으로 키워져야 될 시민 역량 또는 미래 역량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점에서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미디어 시민 역량 가장 중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로 강조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사회과 연관 과목에서 요 미디어 리터러시, 그 다음에 뉴스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한 이상을 부여받거나, 또는 특히나 그 아예 그냥 사회과 과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으로 미디어 과목, 이 좀 더 독립적인 교과 과목으로 이렇게 교육돼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연령대로 보아서 어떤 미디어의 탈진실성에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고,
특히 디지털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맹목적인 부분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김 교수님이 오늘 강의를 해주시는 과정에서 초중등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라도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전체 잘 아시다시피 1시간 반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김민정 교수님이 1시간 정도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시간은 네,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질의응답 토론회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이거 좀 잘 메모해 두셨다가 우리 시민 토론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료를 공유하고 마이크를 김민정 교수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좀 공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민정입니다. 송주명 교수님께서 너무 그 강의 내용을 저보다 더 잘 요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목차 부분에서는 크게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탈진실 시대라는 용어로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해서 민주시민이 갖춰야 될 역량으로서의 뉴스 리터러시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사례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여름에 혹시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인국공 사태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게 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그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이제 직접 고용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 이제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면서 엄청나게 분노를 표출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이러한 청년들의 분노에 좀 불을 붙였던 그 기사가 그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발표가 나오고 그 다음날 나온 그 한 뉴스 통신사의 보도였는데요. 연봉이 5천만 원이 된다더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봉이 5천만 원이 된다라는 걸 어디서 얻었냐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오가는 그런 대화방에서 나왔던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 알바하다가 뭐 2년 경력 받고 5천 받는다? 하하하 너희는 이제 뭐 좋은 대학 나와서 뭐 하니? 약간 이런 식의 글을 가져와서 기사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너무 힘 빠진다라고 하면서 막 분노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잘못된 정보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연봉은 5천이 아니었고요. 알아봤더니 뭐 한 3,800만 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고 급여 체계도 완전히 달랐고요. 그 다음에 전문 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알바하다가 뭐 로또 맞은 것처럼 그렇게 정규직으로 갈 수도 없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들어있는 그런 사례였었어요. 근데 최초로 그 뉴스가 나오고 이 연봉 5천이라는 보도를 다른 언론사들도 막 받았으면서 아마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연봉 5천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봉이 5천이라는 게 훨씬 많이 퍼진 그런 잘못된 정보였었는데요. 나중에 제가 좀 놀랐던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다시 돌아올 텐데 그 뉴스원이라는 언론사에서 이 보도가 널리 퍼졌다라고 하면서 사내 보도상을 준 거예요. 최우수상을 수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통신사니까 다른 데서 막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네, 많이 받아서 쓰고 뭐 조회수 잘 나오고 이러니까 이 기자한테 이제 최우수상을 수여를 한 그런 되게 황당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탈진실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 개념에서 좀 연관되는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탈저널리즘이라는 용어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우선 탈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옥스포드 사전에서 포스트 트루스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정확히 하고 있어요. 여론 형성을 하는데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봉이 5천인지 3,800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개인의 감정. 내가 지금 취준생인데 너무 뭐 정규직 되기 힘든데 불공정한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감정에 호소하는 본인이 믿고 있는 이런 신념에 호소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탈진실의 개념인데요. 여기서 이제 탈이라고 하는 영어로 이제 포스트라고 하는 게 시간적으로 이후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관련성이 없는 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irrelevant라는 그런 영어 단어인데, 그러니까 진실과는 사실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냥 내 감정, 내 믿음, 내 신념에 부합하면 그만인 거지. 객관적인 거랑은 상관없고 진실과도 상관이 없는, 그게 훨씬 중요해진 그런 시대. 우리가 그런 탈진실 시대에 접어들었다라는 게 이제 몇 년 전부터 지적되고 있고, 그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왜 문제인가라는 것을 짚는 책, 여기 이미지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리 맥킨타이어라는 철학자가 탈진실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써가지고 거기서 왜 이 탈진실 시대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실을 부정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수집하고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만들어버리는 게 어쩌면 더 위험한 그런 탈진실 시대의 징후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과학을 부인하는 그런 부인주의자들과 탈진실의 뿌리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보자면,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일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지구온난화는 과학계에서는 99%의 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걸 여전히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걸 무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계속 측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그걸 모아가지고 뭐 분석도 하고 뭐 통계 프로그램을 써서 추론도 하고 뭐 이럴 텐데, 이런 거 자체가 뭔가 오염됐다, 잘못됐다, 저 사람들이 편향됐다, 뭐 정치적인 의도가 이것 있어서, 자체도 하나의 음모일 수 있다. 그런 거죠. 정확히. 그래서 모든 걸 음모론적으로 보고 그런 과정 자체를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전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제 취임식 하던 날 사람들이 엄청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라며 사실은 가장 작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어 라고 그냥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대안적 사실이라는 회개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실은 아닌데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거를 뒷받침해주는 어떠한 것은 대안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스테이크를 앞에다 놓고 고기 자꾸 먹지 마라고 하면 이거 대안적 샐러드야. 라고 뭔가 하면서 저 가짜 뉴스를 대안적 사실이라고 얘기가 뭔가 있어 보이네요. 그죠? 네, 뭔가 그 대안적 샐러드라고 하니까 왠지 그러니까. 스테이크도 되게 먹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있어 보이는 그런 이제 탈진 시대의 위험성에 대한 그런 논의들을 보면서, 제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뉴스원의 연봉 5천 그 보도가 탈저널리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탈저널리즘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사실 저널리즘의 가장 기본은 사실을 확인해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기본이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뉴스에서 가장 본질적인 걸 꼽아달라고 하면 아마 사실 정보, 정확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기자나 언론사한테도 사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언론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여기서 이제 메시지라는 건 소위 이렇게 전문 용어는 야마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네. 일본 용어라서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야마고 기자들 또. 사이에서는 이제 네. 그 기사 야마가 뭐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면 그냥 뭐 정확한 정보가 아니어도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뉴스원 같은 경우에 그냥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게 잘못된 정부의 정책이고 잘못된 것이고, 이걸 그냥 전달할 수 있는 거면 연봉이 5천이든 3천이든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온라인에서 되게 허위 정보, 확인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을 받아다 쓰는 언론 기자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그게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닥 놀랍지 않았는데, 상을 주는 걸 보고 이건 정말 그건 참 선을 너무했네요. 넘었다. 그죠? 선을 네. 넘었다라는 선을 넘어도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짓 정보를 널리 확산을 시켰는데 그걸 상을 준다는 거는 사실은 사실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기자들을
완전히 조롱하는 거잖아요.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고 아까 이제 지구 온난화의 데이터나 그런 수집 과정이나 분석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처럼 네. 이건 그냥 그 사람들은 저널리즘을 지금 코로나도 네, 부정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그죠? 있죠. 네, 네. 백신의 효과에 관한 것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탈저널리즘의 또 다른 사례로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2018년도 기사이긴 한데요. 그 52시간제로 그게 되면서 이제 한국 경제가 이게 되게 싫었던 거예요. 52시간제로 인해서 특히나 기업하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 싫어하는. 네, 제목입니다. 경제지니까 한국 경제가 특히나 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왼쪽 기사를 보면 그 100억 넘게 제작비를 들여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흥행을 못하고 있다. 이게 다 스태프들 뭐 52시간째문에 그 하루 8시간 이상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영화들이 52시간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영화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다음 날 기사를 고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흥행을 아하. 못했던 이게 다음 날 이유는 기사군요. 네, 사실은 추석 연휴가 짧아가지고 관객 수가 줄어든 거였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른쪽에 제시한 거에 보면 기사 입력한 시간이 그 전날 오후 5시인데 오후 5시에는 52시간째 때문에 흥행이 참패했다 이렇게 썼는데 그 다음날 오전 한 그러니까 9시가 이게 이쪽에 돼서는 오리지널이 분명하네요. 이제 보니까. 바꿔 쓰게 네. 되는. 그래서 뭐 거의 자가당착 혹은 자기 부정의 이런 언론 기사들도 접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한국 언론이 좀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확인이나 검증의 절차가 저널리즘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뭐 상까지 주는 이런 좀 탈진실 시대, 탈저널리즘 시대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야말로 생각이 정규 올바른 저널리즘한테 이제 능욕을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좀 이제 도입부의 이야기로 제가 시작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고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인터넷 덕분에 전 세계의 지식을 폭넓게 접할 수 있다. 네, 가끔 아마 교육하시는 분들 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이렇게 대체적으로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 왜 책을 네. 읽냐 그러면서 말이죠. 모든 지식을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니까. 접할 수 있다. 이건 어떠세요? 인터넷 때문에 잘못된 정보와 증오의 메시지가 훨씬 더 빨리 확산된다. 이것도 역시 끄덕끄덕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합하는 진실들이 있다라는 거죠. 인터넷에 대해서도 첫 번째처럼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두 번째처럼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는 되게 복잡하니까 어느 한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론들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종부세, 뭐 논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종부세에 관해서도 저는 우리 한국 언론들의 몇 군데의 기사만 좀 비교를 해도 경합하는 진실들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11월 23일자 일면의 기사들 몇 개 모아봤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게 중앙일보인데 평균 1인당 600만 원 낸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또 오른쪽에 한겨레 기사인데요. 이걸 보시면 25억 이하 실거래가 기준으로 25억 이하인 1주택자인 경우에는 평균 50만 원이다. 둘 다 아마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그렇죠. 600만 어떤 원과 기준으로 잘라가지고 600만 원과 얘기하느냐. 50만 원은 정말 엄청나게 큰 차이잖아요. 조금 몇 가지 더 볼까요? 조선일보를 보면 1년 만에 종부세 대상이 42%나 늘었다라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얘기를 썼죠. 비슷하게 한국경제에서도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배나 급증했다. 라고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경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완전히 100만 명이 이제 쇼크, 조세 저항이라는 단어까지 썼어요. 사람들이 너무 놀란 나머지 뭐 돈을 이제 안 낼 이런 움직임까지 있다라는 식으로 뽑았는데 그날 경향신문을 보면
그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89%는 여러 채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법인들이다라고 이제 뽑은 거지. 그러니까 같은 날 일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근데 너무너무 다르죠. 5군데 신문들이 다 너무 다르고요. 이거는 오늘 아침에 이제 한겨레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종부세가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마치 전국적으로 이렇게 종부세 부과 대상이 늘어나고 많은 국민들이 뭐 세금 폭탄을 맞고 엄청나게 고통을 받을 것처럼 이제 다수의 언론에서 이제 기사를 쓰다 보니까 한겨레에서 이제 오늘 낸 거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는 1주택자인 경우에는 0.1%만 해당이 된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충북을 전체를 통틀어도 7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다른 그림을 우리 언론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똑같은 종부세라는 현상을 놓고 말이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언론이 어쩔 수 없는 이런 속성을 조금 보인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그런 가디언즈의 광고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An event seen from one point of view gives one 이 남자가 impression. 막 뛰어오고 있죠. 한쪽에서 보니까 Seen from another point of view, it gives quite a 막 different impression. 달려와서는 이 사람 가방을 훔칠 것 같은 느낌을 주죠. But it's only when you get the whole picture you can fully understand what's going on. 현실은 네, 이 사람을 목숨을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가디언지라고 하는 영국의 매체인데, 이거 제가 어떻게, 네, 제가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야 네. 되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지 몰라서, 예. 요거죠. 전체 화면. 네? 네. 요거 내릴까요? 네,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국의 이제 그 가디언지라고 하는 매체에서 86년도에 낸 광고인데 우리 가디언은 전체 그림을 보여줍니다. 라는 내용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한 광고죠. 근데 사실은 인간이 제가 앞서서 이렇게 세상이 되게 복잡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인간은 그렇게 복잡한 걸 원하지 않아요. 되게 단순하고 되게 명쾌한 답을 원하죠. 그리고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막 찾아보지도 않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살기도 바쁜데 한 줄로 요약해주길 되게 원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인 진실에 대부분의 상황에 있어서는 집중할 수밖에 없을 텐데 사람들은 그걸 늘 알고서 자기가 딱 원하는 그림만 일부분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거를 명심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전체상을 보여주는 뉴스라는 없다 이거죠. 그러기는 참 힘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미디어 분야에서 이렇게 유명한 이론들 중에 2가지만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의제 설정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그런 의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지? 라고 했을 때 언론사 1면에서 혹은 방송사 8시, 9시 뉴스에서 보도하는 내용 이렇게 그러네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종부세를 어떻게 보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종부세라는 거를 1면에 보도하고 있다는 것도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뉴욕타임스의 전 편집장은 이런 말도 했어요. 사람들은 언론사가 뭘 다루는지를 되게 집중하는데 사실은 뭘 다루지 않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영화 전태일의 생애를 담은 영화 테일이가 개봉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시사회를 가서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청계천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을 고발하고 싶은데 그게 언론에서 너무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통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뉴스에서 무엇을 다루는지 뿐만이 아니고 무엇을 다루지 않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프레이밍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틀짓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걸 다룰 때 누군가의 시각이나 가치를 담아서 그 의미를 구성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종부세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세금 폭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정당하게 부과되는 그런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프레이밍을 할 것인지, 틀짓기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언론이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전두환 씨가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전두환 씨라고 해야 되는지, 그냥 전두환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사망인지 별세인지 뭐 서거라는 표현을 쓰는 언론은 못 봤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그 얼룩소라는 그런 그 온라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편집자가 호칭을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나눠봤네요. 그래서 예,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는 그 내용이고요. 외국 언론들은 어떻게 썼나라고 또 같이 그분이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전 독재자, 딕테이터라는 표현을 쓴 경우가 외국 언론 총 8개 중에 5개였다고 하고요.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이제 3군데에서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이제 그 전두환을 부를 것인가, 전두환 씨인가, 전 대통령인가 이런 것에서도 각 언론의 시각 차이가 좀 드러나는 거죠. 그대로 드러나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면 기사도 제가 여러분들 좀 비교해 보실 수 있게 가져왔는데요.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에서 어떤 사진을 썼고 어떤 헤드라인을 썼고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조금씩 이제 시각 차이가 느껴지실 텐데, 저는 그 일면 기사 다음날 나왔던 일면 기사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한겨레 신문의 일면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전두환의 사진은 그 중간에 아주 조그맣게밖에 안 들어있어요. 사실은 사과도 없이 그렇게 떠난 후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그런 5.18 민주항쟁의 유가족의 모습을 일면에다 크게 실었거든요. 그래서 한겨레에서 이제 그 매일매일 발간하는 뉴스레터가 있는데요. H730이라고 해서 아침 7시 30분이면 배달이 된다고 해서 H730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그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겨레 신문 사이트 가셔서 뉴스레터를 이렇게 구독을 하시면 무료로 매일매일 이메일로 배달을 해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H730에 거기서 이제 그 에디터들이 오늘의 주요 뉴스도 뽑아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좀 약간 뒷얘기 같은 것들도 들려줘요. 그래서 그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금방 보여드렸던 그 전두환 사망 다음날 한겨레 일면에 왜 이렇게 다뤘는지에 대해서 그날 아침에 뉴스레터에서 설명하신 걸 제가 이 슬라이드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 시간 관계상 제가 그 내용을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날의 메시지 그 자체였기 때문에 아들의 관을 부여잡고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을 실기로 했다라는 것이 이제 한겨레의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매체들마다 그렇게 좀 틀짓기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것이고요. 또 저희 그 미디어 분야에서 쓰는 용어 중에, 학술 용어 중에 게이트키핑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뉴스를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택과 배제를 의미하는 게 이제 게이트키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게이트키핑을 이제 어떤 뉴스를 보도할지, 어떻게 쓸지, 어떻게 편집해서 내보낼지 이런 것 전체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해외 학자 2사람이 이제 정리를 한 내용인데, 첫 번째는 이제 개인 차원이에요. 기자 개개인이 뭐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경험이나 뭐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게이트키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2번째는 미디어의 관행이라는 게 있는 거죠. 아침에 뭐 한 8시나 9시가 되면 편집회의를 하고 뭐 뽑기도 하고 몇 분짜리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데서 오는 영향. 3번째는 이제 그 미디어 조직 자체가 갖게 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4번째는 그 바깥에 뭐 정부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광고주일 수도 있고 그 외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 5번째는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크게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 게이트키핑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좀 가져왔는데요. 뭐 모든 단계별로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 언론사 조직 단계에서의 그런 영향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인데요.
SBS가 사실 요즘에 조금 시끄러워요.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장과 본부장급에서의 그 임명 동의제를 사측에서 파기를 하는 바람에 SBS 노조에서 이제 그 파업에 찬성하는 투표가 가결이 됐고 아하. 파업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아무튼 SBS의 대주주가 태영건설이라는 그렇죠. 건설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광명역 근처에 역세권에 어떤 개발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광명 동굴에 대한 홍보 기사 같은 것을 그 시기에 아주 열심히 내보냈었습니다. SBS가. 그래서 보도 프로그램에서 한 40건 정도를 내보내서 뭐 광명 동굴에 뭐가 있다는 둥, 거기 가면 시원하다는 둥, 뭐 이런 것들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보도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뭐 생방송 투데이 같은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 다음에 어린이 프로그램인 꾸러기 탐구생활, 그 다음에 런닝맨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그 다음에 드라마였는데 끝에서 두 번째 사랑이라는 그 드라마 같은 것들도 다 광명동굴에서 촬영을 했던 그런 드라마랑 런닝맨 예능 프로그램까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언론사 사주의 이익을 위해서 지상파 네네. 방송을 사유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과 비판이 제기된 적이 있었고요. 가장 최근 사례는 그 서울신문이 그 호반건설이 이제 대주주가 됐거든요. 그런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그런 행사에 대해서 서울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라는 분이 호반건설의 이제 대표이신 거죠. 네, 그래서 네. 아마도 이렇게 강조해서 뭐 김부겸 총리와 만났다라는 것을 싫은 것은 아마 서울신문 이 유일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서울신문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그러니까 건설사인 대주주의 네네. 이익을 좀 반영하는 그런 보도들을 눈여겨서 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고요. 외적인 영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는 아마 이거는 아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KBS가 이제 국가기관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정부의 영향을 받게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방송법에서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규정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비공식적인 루트로 특히나 예전에 이제 그런 방송에 대한 압력이 가해질 때가 있었는데 특히나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런 KBS 보도에 대해서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그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아유 하필이면 오늘 9시 뉴스 대통령이 봤네 좀 어떻게 좀 빼달라고 막 이런 이제 압력을 한 것이 녹취록을 통해서 이야.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을 했었고요. 작년 초에. 그 다음에 이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이거는 그런 규제나 간섭이라는 게 너무 모호하다. 이 조항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한 거예요. 아하. 근데 지난 8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아니다. 이 조항은 합헌이다라고 하면서 특히나 이전 국가가 이렇게 방송 편성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제 법으로도 그러니까 정치적 확실히 보여준 위압을 거죠. 차단한 맞습니다. 그 조항이네요. 그죠? 네. 그다음에 정부의 그런 외압을 차단해야 된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면 이거는 광고주의 힘 혹은 기업의 입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뉴스타파에서 얼마 전에 그 국제적인 그 탐사보도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조세 도피처의 그런 그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죠. 종이상으로만 있는 그런 회사를 통해 가지고 세금을 탈세했다라는 것을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탈세한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도 여럿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있었다라는 걸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 기사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네. 뉴스타파 말고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한겨레 정도가 한 번 정도 언급했나? 정말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 안 나올까라고 생각해 보면 삼성의 힘이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거죠. 사실 언론들이 그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만큼 광고 수익도 얻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기사를 판매하는 형태들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아예 이런 식의 광고도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성 기사를 써주겠다. 네, 네. 한 건당 몇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형 기사, 기사형 광고라고 하는 것인데 명확하게 표기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보카도 오일이 되게 건강에 좋다라는 소개가 있어서 사다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광고였던 뭐 네. 이런 거죠. 그걸로 뒤에만 보면은 저게 광고인지 기사인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보여드린 사례 같은 것들은 아마 이거 기사야? 광고야? 갸우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그 기사형 광고 혹은 방송 협찬에서도 이런 게 되게 많이 발생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최근의 뉴스타파의 보도인데요. 이거 되게 재밌는 영상이어서 네. 한 2, 3분짜, 그렇죠. 2분 안 그렇죠. 되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고 그러면 네. 또 얘기를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예고편은 지금 보여드리는 1분 30초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경제 정보 톡톡 시작합니다. 오케이. 됐다. 왔다. 야, 근데 저게 진짜 방송에 나오네요? 이건 이제 동네 선배의 신분이고 영암 농업기술연구소라는 가상의 연구소의 연구원, 실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저는 건강체리 선암식품이라는 업체의 대표. 금액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요. 제 부가세 포함해서 지금 660만 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바로 체리 박사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이 치매 예방이나 이런 데 굉장히 좋거든요. 유기농 영양제를 보고 있는 잘하시네. 아, 신토불이잖아요. 완전 신토불이. 예. 손에 드신 건 뭐예요? 이건 제 건강관리 비법 체리입니다. 방송사와의 그런 어떤 거래는 저희는 모르죠. 하시면 돼. 그다음에 이런 뭐 협찬 방송, 기사형 광고 이런 걸로 가장 최근에 화제가 된 혹은 가장 큰 문제가 된 사례는 연합뉴스의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포털에서 이렇게 많이들 접하실 수 있는 그런 통신사이고 국가기관 뉴스 통신사이다 보니까 1년에 한 300억 이상을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그런 통신사이거든요. 근데 연합뉴스에서 포털에다가 기사를 보낼 때 홍보업체 직원들이 쓴 그런 건데 그게 마치 연합뉴스 기자가 쓴 기사인 것처럼 전송을 한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연합뉴스가 더 이상 콘텐츠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색을 하시면 연합뉴스 뉴스를 계속 보실 수 있는데 네이버에서 연합뉴스를 설정해가지고 연합뉴스를 보실 수는 없어요. 포털에서는 네. 제공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 1년 동안 그렇게 제재를 받아가지고 이걸 콘텐츠 제휴에서 검색 제휴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연합뉴스는 이제 1년 동안은 그렇게 제재를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합뉴스가 아마 한 100억 정도의 손실을 1년에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연합뉴스에서는 엄청나게 이 제재 조치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러한 제재 조치를 내린 데가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냥 내린 건 아니었고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제 자신들의 포털 뉴스 서비스에 어떤 언론사가 들어오게 될지 혹은 퇴출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합의기구를 만들었는데 그 합의기구의 이름이 이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합의기구가 지금 6기까지, 그러니까 한 5년 넘게 6년 차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제가 지금 슬라이드 오른쪽 편에 보여드리는 단체가 15개 단체인데요. 그 단체들에서 2명씩 위원을 추천을 해서 총 30명의 위원들이 이제
어떤 매체가 입점을 할지, 어떤 매체가 제재를 받을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털 뉴스 관련해서도 혹시 또 재평이, 뭐 뉴스 재평이 이런 단어 들어보셨는데 정확히 어떤 곳인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나름대로 포털에 들어갈 수 있고 없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공적인 위원회를 만든 거네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네이버랑 카카오가 자체적으로 하다가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냥 한두 개 기업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사회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을 하고 기준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라는 곳이고요. 네. 그러면 인터넷과 이제 좀 인터넷으로 인한 그런 뉴스 생태계의 특성, 그것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되게 익숙하실 것 같아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정말 누구나 뉴스를 만들어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그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속보도 되게 중요한데, 근데 급하게 뭔가 빨리 전달하려고 하다 보면 정확하게 이제 확인하고 검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 그런 모순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뉴스를 그냥 소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생산하는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생비자라는 용어도 만들었었어요.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인 사람들, 혹은 참여형 소비자인 사람들. 그 다음에 반대로 한쪽에서는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는 생비자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제목만 읽고 지나가죠. 그래서 제목 소비자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스낵컬처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요즘에 특히나 젊은 친구들 10대, 20대 50분짜리 드라마 절대 안 볼걸요. 예능 프로그램도 5분 순삭 뭐 이런 거 아니면 안 보잖아요. 뉴스도 카드 뉴스 아니면 안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딱 한 입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 스낵컬처가 뉴스에서도 되게 주요한 트렌드로 부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목 소비자라는 말씀도 드렸고 SNS 트윗을 통해서 보거나 빨리빨리 보고 지나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제대로 맥락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맥락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인데요. 이게 그 트위터를 한 이 친구가 이렇게 쓴 거예요. 여성에 대한 그런 글로벌 여성 서밋이라는 행사가 열렸는데 어떻게 전원 남성이냐, 패널 전원이 어떻게 남성일 수가 있느냐, 이걸 보고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트윗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트윗 보낸 거를 제가 오른쪽에다 보여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사진이 제대로 안 보일까봐 패널 사진만 제가 왼쪽에다 좀 확대해서 해놨고요. 그래서 이 트윗을 보고서 사람들이 막 엄청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리트위트도 하고 밑에 댓글 달고 막 이랬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사실은 이 세션이 그 여성을 더 채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남성 최고 경영자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 성평등 관점 이런 걸 들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그런 세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6명이 다 남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 대한 확인이나 이런 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제 비난을 하는 그런 문화가 사실 뭐 한국에도 많이 있죠. 흔히 조리돌림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래서 좀 그런 것에 대한 경계심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고요. 앞서서 제가 게이트키핑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온라인상에서 유튜브에서 그러한 게이트키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형태로 정보가 많이 유통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위 정보가 넘쳐나는 그런 시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허위 정보, 진짜 정보 막 다 섞여서 정보에 정말 과부하가 걸려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정보 홍수,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 시간이 부족한 거죠.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제 부족한 거는 관심과 시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야지만
조회수를 올려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주목경제 시대에 접어들게 됐고요. 사람들의 주목을 가장 쉽게 끌 수 있는 것은 자극적인 말, 센 말, 흥미 위주의 기사 이런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뉴스가 또 오락 콘텐츠한테 계속 밀려요.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OTT, 뭐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뉴스 보고 앉아있을 시간이 어딨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또 뉴스를 볼 때도 되게 개인화된 채널을 통해서 보잖아요. 페북에서 내 친구가 공유하는 뭐 기사를 보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혹은 나는 한겨레만 봐, 나는 조선일보만 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공통된 경험을 가지는 그런 것들. 예전에 뭐 한 20년 전에 9시 뉴스에 나오면 다들 알고 있던 네. 그런 시절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주목경제 자극적인 시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점점 더 음모론과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정보가 좀 범람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례들 그냥 몇 가지 짧게 보여드리고 지나갈게요. 네이버에서 많이 본 뉴스 제목만 그냥 쭉 보셔도 다 연예 기사 혹은 흥미성 기사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언론사들도 문제가 많지만 이용자들도 실은 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없지는 않다라는 거죠. 아마 그 손정민 씨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한강에서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실족한 그런 사고사인 것으로 판명이 났는데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많이 떠돌았었죠. 그리고 그런 음모론을 자극적으로 생산하는 유튜버들이 돈도 엄청 벌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는 기사가 지금 제가 여기 스크린에 가져온 거는 다 중앙일보에서 유료 기사로 들어가면 이게 문제가 많다. 방구석 코넌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짜 기사를 보면 똑같은 중앙일보인데 온통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떠도는 그런 정보들을 그냥 받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수십 건은 그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지면 기사나 유료 기사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게 되는 그런 양상이 이제 또 좀 나타났던 거고요. 국민일보에서 2020년 12월에 특히나 유튜브 상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한 5회에 나눠서 기획 기사를 실었거든요. 제가 이제 국민일보에서 분석한 내용인 네, 거죠. 그 내용을 제가 슬라이드에는 정리를 했는데 아마 시간 관계상 그냥 빨리 지나갈게요. 그래서 극단으로 안내하는 알고리즘 해설서라는 걸로 검색을 하셔서 국민일보 기사 한번 쭉 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5편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파란색 채널 보는 사람들, 빨간색 보는 채널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보, 보수가 완전히 나눠서 채널을 이용하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하나의 채널에서 다른 채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를 보면 진보도 보고 보수도 보고 이러는 경우는 12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 각자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진보 거고요. 세상, 보수의 세상 따로 있는. 네, 진보는 진보끼리, 보수는 보수끼리 그렇게 채널 보고 댓글 달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이러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보든 보수든 유튜버들이 제목에서 사용했던 단어를 모아가지고 말구름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워드 클라우드라는 건데요.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렇게 많이 사용됐던 단어는 큰 글씨로 보이고 작게 사용된 단어는 작은 글씨로 보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충격, 붕괴, 폭발, 박살,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네, 극단적인 그런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그 전통 언론들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잖아요.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 그 다음에 개인 유튜버들도 뭐 시사나 정치 이슈에 대해서 채널들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비교를 해봤더니 보도 방식의 차이가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제가 거기 소개된 그 취준생 27살 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학교에서 과제를 하면서 요즘은 친구들이 유튜브에서 많은 정보를 검색을 하니까 막 찾다가 전옥현의 안보정론 TV라는 채널을 찾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보통 전통 언론에서는 별로 이렇게 확고한 입장을 정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 안보정론 TV에서는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막 설명을 해주는 거죠. 북한은 이렇고, 뭐, 김정일은 이렇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친구가 완전히 푹 빠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본인도 이제 젊은 우파 유튜버로 데뷔를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뭐랄까요. 극단적인 언어들, 확신에 찬 언어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구독자도 막 점점 올라가게 되고. 저기에서 그렇게 자기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기 영역을 그런 개발했네요. 거죠. 예, 취준생이 네, 활로를 찾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이야. 네, 여기 보이시는 그림도 중립적인 성향의 녹색은 되게 적더라. 완전히 빨갛거나 완전히 파랗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영상을 보더라라는 것이었고요. 진보 보수가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인 미디어의 세계는 아주 좁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 보기 시작하면 추천해 주잖아요. 유튜브에서. 혹은 어떤 채널을 구독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그런 알고리즘이 강화가 돼서 일주일 동안 비교를 해본 거예요. 한 명은 노무현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고 다른 한 명은 박근혜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더니 왼쪽에서 보시는 게 노무현이라는 그 검색어로 검색을 했던 사람인데 일주일이 딱 지나니까 진보 채널 14개가 추천이 되는 거예요. 20개 중에. 오른쪽은 박근혜라는 걸로 검색을 했더니 일주일이 딱 지났더니 20개 중에 19개는 보수적인 콘텐츠가 추천이 되더라라는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음모론도 너무 잘 퍼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이 우와, 시간이 10분 벌써 네, 8시 반이네요. 10분 정도 네.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더 그럼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모론 그다음에 혐오의 정서들을 막 표출할 수 있게 그렇게 판을 깔아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그 국민일보 기획기사 마지막 파트의 내용도 참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그 극단적인 그런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버들이 약간 자기 고백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렇게 자극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너 위장 좌파 아니야? 너 위장 우파 아니야? 라는 비난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점점 더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자기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까지 담겨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그런 알고리즘 추천에 의한 혹은 특정 성향에 따른 그런 채널, 뭐 구독, 공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우리를 이런 선택적인 노출의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나의 기존 신념이나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보들만 선택적으로 접하고 왜냐하면 그러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인지 부조화를 피한다는 게 사실 마음 편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편안하게 볼 수 뭔가 있도록. 좀 진실이라는 것은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을 점점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것을 인터넷상에서 필터 버블에 갇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특정 성향을 가진 파란색 성향을 가진 사람이면 다 파란색 성향만 딱 보여주는 그 물방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빨간색, 노란색, 녹색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넷플릭스에서 뭐 하나 보시고 나면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 97%, 93% 이런 식으로 추천하잖아요. 이게 다 우리를 이런 필터 버블 안에 갇히게 하는 그런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걸 좀 벗어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우리가 펼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공지능 그 챗봇 이루다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이 사람들의 대화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해봤더니 대화하는 와중에 막
성희롱적인 발언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도 막 베타원에서 한 3주 만이었나 서비스를 닫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어떤 그 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들 때도 그냥 데이터를 넣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 편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런 윤리적인 고민들을 그런 디자인에다 집어 넣어야지만 그런 편향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수많은 데이터 자체가 편견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무슨 넷플릭스 광고하는 사람처럼 넷플릭스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넷플릭스에 나와 있는 다큐 중에 알고리즘의 편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MIT에 있는 컴퓨터 과학자인 흑인 여성이 주인공이 된 얘긴데요. 이 친구가 얼굴 인식 기능을 개발을 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잘 짜도 자신의 얼굴을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포스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가면을 썼더니 그제서야 얼굴 인식을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의 얼굴을 그 얼굴 인식 프로그램에 데이터가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백인 얼굴, 남성의 얼굴 이런 것들은 구별을 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의 편견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고요. 소셜 딜레마는 SNS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고 거대한 해킹은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를 타겟팅해서 보내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그런 경고를 던지는 그런 다큐 프로그램들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고요. 딥페이크 기술은 사실은 아까 송주명 교수님께서 전반부에 말씀 주셔가지고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면 사진으로 보면 그냥 텍스트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믿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미지, 영상 다 조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늘 염두에 두고 접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부분은 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구글에 가시면 그 역 이미지 검색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미지 접하셨을 때 그 이미지가 최초에 어디에 올라와 있었는지 이렇게 찾아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활용해서도 이미지의 출처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뉴스 리터러시 관련해서 이후 아마 이제 Q&A 시간 때 조금 더 아까 초중고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 말씀하셔서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부분 사실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기레기라는 말도 너무너무 많이 쓰고 언론에 대해서 되게 미워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물론 잘못하는 언론들도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게 그렇죠. 좋은 저널리즘이잖아요. 그래서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렸던 것도 기자, 그 다음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들도 다 뉴스를 통해서였던 거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19 관련 보도도 마찬가지고 그 각종 재난 보도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순실 게이트, 최성원 게이트라고 이제 불러야 되나? 네, 생각해 보셔도 정말 민주주의 사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그렇습니다. 저널리즘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미워만 하지 마시고 좋은 저널리즘을 이렇게 좀 지원하고 더 어떻게 잘 활동할 수 키워 나갈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여기 정보원을 좀 평가하는 기준 같은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요걸로 좀 마무리를 할게요. 늘 내가 맞다, 내가 틀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취약한 존재다 라는 것을 늘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제가 아까 누구나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좋은 점이 많죠. 주요한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목소리를 널리 퍼뜨리지 못했던 그런 시대와 비교해 보면 확실히 좋아진 세상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한 정보의 민주화는 우리 각 개인 시민들이 가져야 될 그런 책임감
그 리터러시 능력의 배양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바른 그래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리터러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뭐 제가 너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욕심을 내다가 막 뒤에 가서 막 신속하게 지나와 버렸는데요. 시간 어쨌든, 2분이나 남았습니다. 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책임 있는 뉴스 이용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저의 이야기는 좀 마치고요.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 중에 일부는 여기 만들어진 진실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꼭 언론 매체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하는가 혹은 사람들이 어떻게 설득당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남아있는 시간은 그러면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